자, 이번 강의는 268페이지입니다. 제절 저당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저당권은 뭐 우리가 민법 자체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실 때 다른 과목 뭐 중개사법이든 공법이든 세법이든 다 저당권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의가 나와 있는데 의는 간단합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요. 설정 등기를 통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이번 저당권의 법적 승질에 대해서 저당권의 특징에서 기억, 대표적인 뭐죠?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니은번 저당권은 타물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가질 수가 없고요. 디귿번 저당권에는 물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요. 리을번 저당권은 당연히 뭐죠? 담보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 토봉성에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뭐까지 물상대성까지 인정되는 아주 전형적인 담보물권이 되는 거죠. 자, 2번 저당권을 성립해가지고 일단 약정 저당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2번 저당권의 객체인데 보시면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 어떨까요? 물권은 예외 없이 항상 물건만을 객체로 한다. X예요.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물건이다. 이것도 뭐예요? X예요. 자,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뭐에 대해서도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니까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뭐가 될 수도 있죠?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피담보 채권이 나와 있는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기억 니은 해가지고 뭐 종류 제한이 없으니까 뭐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고요. 또 미래 채권, 불특정한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개 채권 담보할 수도 있고요. 채권의 일부를 담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번 법정 지상권 등이 나와 있는데 1번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입니다. 이게 이제 유일한 법정 저당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안 줘요.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그러면 임대인은 이 연체 차임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차임, 지료를 안 줘요. 이럴 때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그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법정 저당권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 법정 저당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설정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하는 순간 바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반드시 압류 등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말장난이 나올 수가 있는데 법정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설정, 등기가 필요 없다는 질문은 맞아요. 근데 등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질문은 X예요. 왜냐하면 설정 등기는 안 해도 되지만 뭐는 해야 돼요? 압류 등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와 있죠. 말 그대로 부동산 공사를 해줬어요. 근데 그 공사 대금을 안 준다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주의할 점은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공사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의 승낙이 있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충고권은 뭐가 아니죠?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이 효력해가지고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1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일단 저당권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미치고요. 또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단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고요. 지연배상금과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거예요. 조심할 점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의 하나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자는 1년분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저당권에서 담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지연배상금입니다. 그래서 지연배상금은 등기하지 않아도 담보가 되지만 그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의 하나죠? 1년분의 하나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목적물의 범위에서 1.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합물의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부합되면 당연히 저당권력이 미치는 거고요. 부합이 안 되면 저당권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증축이 됐을 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부합하지 않는다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부합이 돼야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나머지 것들 그것이 무허가인지 미등기인지 설정 전에 증축했는지 설정 후에 증축했는지 또는 경매 당시에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그런 거는 뭐 하잖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만요? 부합만 되면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니은번 과실입니다. 일단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을 평가됩니다. 만약에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인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되냐면 전에 배웠던 법정지상권과 그 다음에 지금 보려고 하는 일괄경매권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갑의 것인데 토지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으니까 뭐만 경매하게 돼요? 토지만 경매하게 되고요. 토지를 경매하게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따라서 갑은 이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습니까? 철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러한 법정 지상권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없었으면 어떡할 거냐? 자, 이런 문제죠. 자, 나대진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새롭게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 저당권이니까 뭐만 경매하게 돼요?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땅은 을 거고 건물은 누구 거죠? 갑의 것인데 이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건물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 것이 뭐죠? FM인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고요.
갑도 저당권자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에 다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번해가지고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건입니다.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어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새롭게 뭐가 돼요? 신축돼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요 일괄 경매권 인정되려면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돼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효과는 어차피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자입니다. 따라서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받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번 물상대위는 제가 유치권 문제풀이하면서 저번 강의 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과 법정지상권 2번과 3번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문제는 결국 뭐예요? 경매 문제거든요. 경매.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경매 목적물에 있는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둘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요. 셋째,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만약에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배당받지 못하고요. 누구한테 받냐면 경락인에게 그 채권을 회수하게 되고요. 만약에 요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권리가 소멸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들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만약에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까지 기억하시면 경매는 퍼펙트한 겁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4번 제3취득자 보호가 나오는데 일단 이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특징은 이 사람은 경매가 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변제하고요.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가지인데 이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채권의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저당권인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채무자는 1년분이 아니라 전액을 갚아야지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 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무액 전액을 갚아야지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니은번 경매인 이럴 때 이 매자는 팔매자가 아니라 살매자입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도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가요? 제3취득자가요.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1번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요? 저당권자는 뭐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자, 이 저당권이 이제 마지막 물권이잖아요. 자,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이 세 가지는
물권이지만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 2번 이런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물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채무자의 특별효과에서 기억 이러한 침해로 담보가 부족하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침해가 있었고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더라도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후에는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없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니은번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채무자가요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을 시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즉시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 나온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당권은 대표적인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 수반성이 있다. 따라서 채권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요. 이게 뭐죠? 부종성 수반성입니다.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소멸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일반적 소멸사유, 이번 소멸시의 경우 이건 결국 뭡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 5번 근저당이 나오죠. 일단 의미는 뭐냐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2번 근저당권의 특질인데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미래 채권입니다.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채권이 없더라도 근저당권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계속적 거래가 유지가 되는 중간에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이라 따라서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달리 부종성이 완화 내지는 배제되어 있다는 특징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근저당권의 설정에서 1번 설정 계약을 하고 2번 설정 등기를 함으로 성립합니다. 왜요? 근저당권은 대표적인 뭐예요? 약정 담보 물권이니까요. 다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기재될 사항은 두 가지예요. 첫째, 근저당이라는 사실. 근저당의 취지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채권 최고액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은 설정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4번 근저당권에 이전해 가지고 일단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근저당권도 쫓아간다.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이 그 범위에서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적 거래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근저당권 효력해가지고 1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지 않습니다. 어느 범위 내라면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행비용은 근저당권자가 받아가는 돈이 아니라 법원이 받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인데 자 이런 근저당권은 채권이 계속 뭐하냐면 증감 변동하거든요. 따라서 채권이 확정돼야 실행할 수 있는데 언제 채권이 확정이 되느냐? 기억. 계속적 거래관계가 끝나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 최고액은 확정이 되고요. 니은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도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채권액이 확정이 되느냐?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해야 그때 비로소 채권액이 확정되는 그 시기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동저당이 나옵니다. 이 공동저당은 재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한 2, 3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요. 좀 문제가 좀 마음에 들지 않게 좀 애매하게 출제됐지만 민법은 어떤 경우냐면 한 번 나오면 매년 반복적으로 나와요. 4, 5년이요. 근데 안 나오면 또 2, 3년 안 나와요. 그래서 또 한 번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3, 4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다면 올해도 출제가 돼서 대단히 높은 부분이고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의뢰는 간단합니다.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권이라고 하고요. 2번 설정, 이것도 약정담보권이니까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서 성립하게 되고요. 3번 공동저당권 효력입니다. 일단 원칙인데 자, 여러 개의 저당권 중 다 경매할 것인지 동시에 경매해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경매해서 배당할 것인지 이시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근데 공동저당권자가 동시 배당을 선택해서 해요. 한꺼번에 경매해서 한꺼번에 배당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저당권에서 얼마씩 돈을 받느냐 분담하면 어떻게 결정되냐면 넘겨보시면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게 돼요. 다만 최근 판례에서 그 공동저당이 설정된 여러 개 부동산 중에서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한다는 민법 제 368조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채무자 소유물부터 배당을 실시하고요.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채권의 잔액이 남으면 그때 비로소 물상보증인 소유물을 배당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 유력한 정답 후보가 뭐냐면 담보 목적물의 일부가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상보증인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에서 하나씩 20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경매된 배당하는 그 물건으로부터 전액을 다 변제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공동저당권자가 20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가 침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판시하고 있냐면 이런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동시 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의에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조심할 것은 대의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물이 만약에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그때는 대의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물상보증인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상보증인은 우선하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죠? 대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공동저당이 뭐라고요?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 뭐죠? 공동저당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경매하냐고요? 동시에 배당할지, 이시에 배당할지 공동저당권자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동시 배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지만 네 번째, 담보 목적물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먼저 경매하고 배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이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채권 전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받을 돈이 부족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이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때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대의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 문제 볼까요? 1번, 근대적 저당제도의 특질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잘 안 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넣어놨는데, 여기서 근대적 저당제도라는 건 뭐냐면요, 현재 독일의 저당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독일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저당권만 따로 거래해요. 채권을 분리해서. 이거 우리가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요것 때문에 독일은 근대적 저당은 채권이 없더라도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 독립의 원칙을 선택하고 있고요. 또 한 번 결정된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 순위 확정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뭘 확보하기 위해서요? 저당권만 따로 거래한다,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1번 순위 승진의 원칙은 1순위가 소멸하면 2순위가 1순위로 승진한다는 것은 우리 민법의 원칙인 것이지 독일 민법의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고, 걔네는 한 번 결정된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 순위 확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목적 토지 이외의 건물에는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는다. 왜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요. 따라서 법정 지상권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권이 문제가 되는 거죠. 2번 지연 이자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 도과한 후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이 중요하죠. 3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당연히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맞죠?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5번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죠? 저당권의 개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지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네요. 1번 유치적 효력가 없고요. 2번 저당권자도 기본적으로 채권자니까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요. 3번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저당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저당권은 타인의 전원에 의하여 부속시키는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좀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저당권은 타인의 전원이 아니라 뭐죠? 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오타가 있죠.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켰다면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전자를 뭐죠? 권자로 수정해 주시고 5번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물권은 저당권 실행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익물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맞는 걸 찾네요. 1번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X. 저당권자도 채권자이기 때문에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가능하고요. 2번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X. 우리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아니라 순위 승진의 원칙이고요.
3번 소유자 저당권 인정되고 있다. X 원칙적으로 타물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4번 장래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될 수 있다. 5.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법정 담보 물건이다. X 전형적인 뭐죠?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4번이 되네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